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은 전부 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뭐 말을 더럽게 안 들었던 거죠. 뭘 그렇게 말 안 듣고 해왔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극구 말리던 부동산 경매를 시작을 했고요. 잘 다니고 있었던 회사를 나가지들 말라고도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 퇴사를 했고요. 퇴사하고 나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앞전까지만 해도 이 치킨집들 많이들 차리고 싶어 하셨죠. 물론 지금도 치킨집을 차리고 싶어 하시는 직장인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계속 사들이죠, 집을.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되고요. 뉴스에서 다주택자들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 하니까 또 주변에서들 너 위험한 거 아니냐 또 극구 말렸죠. 그 사들인 부동산에다가 전세 월세 주면서 임대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요 모든 부동산을 저는 은행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대출 받아서 집을 다 샀습니다. 이 대출 받는 거 많이 꺼려 하시고 무서워들 하시죠. 대출 받으면 진짜 무슨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전부 다 대출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이 부동산 경매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러시겠죠. 아, 그 부동산 경매 그 위험한 것 같은데. 경매 잘못 잡게 되면 그 돈도 물어줘야 된다고 하던데 그런 거 아니냐. 경매라는 것 자체가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나오게 된 건데, 하고 좀 뭔가 좀 찜찜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근데 평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경매 좋은 투자처인 것 같다. 나도 관심을 좀 갖고 있었다. 해보고 싶다. 뭔가 매력적인 것 같고, 돈이 좀 될 것 같다. 경매를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저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제가 이제 경매를 시작한다고 할 때,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 누구 하나도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었죠.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냐? 경매 그거 잘못하다가 그 돈도 물어준다고 하던데. 괜한 모험하지 말고 후회할 일 만들지 말아라. 돈도 별로 안 된다고 하더라. 그거 위험해. 그냥 차라리 다른 걸 찾아봐라. 주변에 이렇게 전부 온통 부정적인 말들 뿐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그 업계에선 알아주는 제약회사였고 저희 회사가 이 배움과 지식의 깊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다 있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데 누구 한 명도 저에게 용기를 주면서 해보라고 말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그건 비단 회사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주변 뭐 친구들, 뭐 지인, 가족들 모두 다 부정적으로 대했습니다. 경매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들을 때 당시에는 뭐 주저하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했죠. 그치만 아무튼 저는 시작을 했고요. 왜 시작을 했냐? 왜냐하면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경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냐? 아니죠. 혹시라도 잘 안 되더라도 저는 제가 내린 결정과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평일에는 회사 일을 하면서 퇴근하고 조금씩 자료도 찾아보고 주말에는 경매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왕복 3시간이 넘는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에너지와 열정을 경매 공부에 투자를 했습니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주말에만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 제가 드디어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에 가게 됩니다. 실제로 경매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안 가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처음에 법원에 가게 되면 온갖 낯선 것들 투성이고 그 법원의 엄숙한 분위기에 사람이 기가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통 신경들이 예민한 사람들 뿐이에요. 뭐 왜냐면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내 경쟁자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경매 진행이 시작이 됐고 처음 입찰 들어간 물건은 뭐 보기 좋게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말았죠. 제가 금액을 좀 욕심부려서 썼던 것 같아요. 이득을 좀 많이 보려고요. 어, 그러니 당연히 저보다 금액을 좀 더 높게 잘 쓴 사람이 가져가게 됐고요. 그렇게 처음 도전이 좌절이 됐지만 저는 이거를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안 하고요. 좌절을 했지만 두 번째 두 번째도 입찰을 시도했고 세 번째도 또 입찰을 시도했고 근데 운이 좋게 세 번째 낙찰에 성공을 합니다. 처음 경매하는 사람이 세 번 만에 낙찰받기는 조금 빠른 케이스예요. 저는 이거는 아무튼 입찰 세 번 만에 낙찰의 기쁨을 느끼게 됐죠. 그리고 그 처음 낙찰받게 된 그 경매 물건을 갖고 모든 걸 난생 처음 또 경험을 해나가게 시작됩니다. 은행권에서 경락대출을 처음으로 진행하게 됐고요.
처음으로 또 내 명의로 등기 이전이란 것도 해봤고, 그렇게 내 집을 처음으로 리모델링도 해보게 되고, 그 집을 부동산에 매매를 내놓고, 처음으로 내 집이 생겼다가 처음으로 내 집을 팔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시세 차익으로 번 돈이 제 계좌에 찍히게 된 거죠. 이때가 제 나이가 29살 때 말입니다. 근데 역시 이 처음이 어렵고 서툴렀던 거지, 그 이후로는 경매 법원을 진짜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공격적인 경매 투자를 계속 하게 됐고요.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또 이 금액을 잘 쓰는 요령이 생기면서 물건을 낙찰을 또 제법 잘 받게 됐고, 집이 한 채, 두 채 그렇게 계속 늘어나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수리해서 팔 건 또 팔고 요령이 또 생기는 거죠. 뭐가 중요하고 뭐는 조금 돈을 조금 적게 들어도 수리한 티는 또 확 나게 하는 또 그런 요령이 또 생기는 거고요. 시세 차익을 보면서 계속 돈이 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경매 물건을 계속 잡고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를 팔다 보니까 그 제 연봉 받던 금액만큼이 들어오더라고요. 집을 세 개를 파니까요. 이건 뭐 회사원으로서는 정말 기분이 말 그대로 진짜 기분이 째지는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제가 점점 뭔가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시간과 이 에너지를 회사에 투자를 해봤자 어차피 받는 월급은 정해져 있고, 뭐 물론 뭐 1년에 한 번씩 연봉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 뭐 조금 올려주고 막 하는 거 뭐 그런 건 뭐 이제 뭐 눈에도 안 들어왔고요. 회사를 다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경매로 돈을 벌면 벌수록 말이죠. 결국 진짜로 감행을 하죠. 퇴사를 했습니다. 이때 주변에선 전부 말렸어요. 뭐 부모님, 친구, 지인, 뭐 그 같은 회사 사람들 모두 퇴사를 하고 뭐 할 거냐. 일은 계속 다녀야 하는 거 아니냐. 뭐 고정적인 월급이 좋은 거다. 회사 다니면서 쌓아놓은 그 직책과 뭐 그런 연봉 아깝지도 않냐. 또 온통 저의 결정에 반대되는 말들만 해댔습니다. 뭐 또 그들의 말을 안 듣고 퇴사를 저는 했죠. 왜냐면 또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 자신이 있었다는 건 뭐가 자신이 있다는 건지 이제 아시죠? 내 선택과 나의 결정, 행동에 내가 전부 책임을 질 자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퇴사를 하고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치킨집, 치킨집을 차리고 싶었던 거죠. 지금도 많지만 그 옛날에도 많았던 바로 그 치킨집이죠. 제일 많이 생겨나고 제일 많이 문을 닫는 업종 중에 하나죠. 아무튼 결국 퇴사를 하고 부동산 경매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치킨집 창업을 조금씩 준비를 했고 결국 치킨집을 오픈을 합니다. 저는 일반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했던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제 상호를 만들어서 저만의 치킨집을 차리게 됐어요. 물론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치킨 맛이 있었어요. 튀기는 방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제 그 비기를 전수를 받고 제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창업을 한 거죠. 근데 결국에 현재는 제가 치킨집 사장님은 아니니까 너 그거 역시나 치킨집 망하고 실패해서 접은 거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죠. 다행스럽게도 장사는 참 잘 됐습니다. 매출이 쭉 나왔었어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치킨이었고 그 맛 역시 시중 프랜차이즈 치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또 자신감이 있었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장사라는 거에 있었던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당연히 뭐 문제가 생기고 힘들었겠지만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역시도 힘들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뭐 장사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장사를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끔 장사와 이 사업을 동일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다. 내가 창업을 했다고 해서 내 호칭이 사장이 되긴 하지만, 사장님이 되지만, 그 사장님이 그 일터에서 계속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 장사입니다. 오픈 때부터 마감 때까지 나의 시간과 정성, 뭐 노력, 열정, 이런 걸 모두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죠. 뭐 아르바이트 쓰면 되지 않냐? 왜 사장이 그렇게 노동을 해야만 하냐? 사람 쓰면 되지.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는데, 사람을 쓴다 해도 사장이 일터에 없으면 분명 문제가 꼭 생깁니다. 원활하게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은 절대 사장처럼 일을 안 합니다. 음식의 맛이 떨어지는 거는 맛과 질이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하고요. 서비스 또한 말 그대로 개판이 되기도 하고 불친절한 가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장이 없이 직원들로만 가게가 운영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결코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반대로 사업 뭐 또는 경영 이런 거는 치킨 장사라 같은 치킨 장사라 해도 프랜차이즈 회사를 차리는 게 그게 경영이고 사업이죠. 말 그대로 사장이 필드에 없고 그 상위 직원들 몇몇만 관리하고 뭐 보고받고 사장의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회사가 움직이는 건 직원들과 돈이 그러니까 사람과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이 사업이자 경영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장사하시려는 분들께서 꼭 이해하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회사를 다니는 게 싫고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정말 싫다. 나도 한번 장사를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주변에서 장사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께 부정적으로 시작하지 말라고는 절대 안 하죠.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셨다면 저는 무조건 해봐라. 저는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결국 저도 장사를 해보고 나서야 아, 나는 장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뭐 이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당연히 저랑은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장사 체질을 갖고 계셔서 체질적으로 진짜 장사가 타고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큰 부를 누리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결국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사고는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애시당초 부정적인 사람들은 본인이 경험을 시작해보기도 뭐 힘들지만 뭐 만약에 어떻게 해서 뭐 경험을 했다 해도 그 경험에 있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과 결과가 안 좋았던 부분을 실패로 간주하고 더욱 그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남들에게도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침체되는 얘기만 퍼나르기 바쁩니다. 결국 치킨집은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저는 권리금을 받고 다른 매수자에게 넘기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바로 본격적으로 부동산 업무를 시작합니다. 계속 삽니다. 뭐를요? 집을 계속 사죠. 갭 투자도 하고 뭐 경매물건도 잡고 때로는 부동산 뭐 급매물 같은 거 나온다고 하면은 꼼꼼히 따져보고 뭐 급매물도 잡고 또 부동산 손님들 나오시는 분들 만나서 투자도 시켜드리고 좋은 집을 살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열심히 부동산 업무를 해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불려나가면서 또 계속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임대를 주고 임대 수익도 가져가고 돈을 계속 불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쌓이는 게 하나 있죠. 부동산 계약서와 등기 권리증들이 계속 쌓입니다. 아, 옛날에는 그 집문서, 뭐 땅문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집문서가 명칭이 바뀌어서 등기 권리증이 됐습니다. 결국 돈이 생기는 족족 투자를 하고 집을 사놓은 것들이 뭐 많으니 그중에 몇몇 개는 또 집값이 뛰어주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만 골라서 또 팔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세나 월세를 주던 임대 물건들이 전세값이 또 오르죠. 그럼 또 전세값을 올려받고 현금을 차곡차곡 늘려나가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문제는 또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죠. 너 그렇게 집을 많이 갖고 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요즘 다주택자들 정부에서 엄청 때려버린다고 하는데 너 괜찮냐?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집값 떨어지면 너 침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이젠 좀 그만해라. 너무 욕심이 큰 거 아니냐. 거기에 또 부정의 정점을 찍는 대목이 하나 나오죠. 대출. 사람들은 대출에 참 부정적이에요. 너 그 집들 다 대출 아니냐? 그 빚은 또 다 어떻게 하냐? 너 진짜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은행 대출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냐? 이자는 어쩌냐? 빚 좋은 개살구 아니냐? 집만 많으면 뭐해? 그거 다 대출인데 그게 뭐냐? 저게 뭐냐? 등등등. 하지만 저는 또 역시나 이런 괜한 걱정들과 참견적인 부정적인 이런 말들을 무시하고 또 합니다. 저는 돈을 빌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이 풀 대출을 받는 거죠. 최대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 대출 받는 걸 꺼리시는 분들, 결국 나중에 가서까지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투자하는 담을 쌓으셔야 해요. 투자에 있어서 당연하고도 기본 중의 기본인 이 대출을 멀리하면 그만큼 투자와도 멀어져야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대출을 극도로 꺼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아직도 제 측근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부동산 일을 잘 해오고 있고 큰 무리 없이 잘 한다고 하니 뭐 좋긴 한 것 같은데 지금도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이 있어요. 항상 불안하세요. 아들 너 그 집들 다 대출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빨리 더 늦기 전에 팔아서 그 대출금 다 정리해라. 그러다 큰일 난다 너. 부정적인 사람을 다 끊어버리라고 말씀도 드렸죠.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가족들을 끊어버릴 수는 없겠죠. 인연을 뭐 끊고 절교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님, 뭐 형제나 뭐 가족.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그 말을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따르면 되는 거죠.